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영향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3% 상승한 24,782.2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20% 오른 2,684.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6% 높은 6,965.36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잠정치와 시장 예상치보다 낮아졌지만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3.2%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잠정치는 3.3%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전분기 3.1%에 이어 2분기 연속 3%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소비 지출이 계속해서 꾸준했으며 기업 투자와 수출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지난주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고용 호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만 명 증가한 24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3만 명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소폭 올랐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65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5% 상승한 58달러 3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상승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까지 호조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업종별로는 에너지 업종이 2%대 가장 강세를 보였고 그밖에 금융과 통신 업종도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2%대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여기에 IT 종목들의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인 것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4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지수는 2,42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하락폭이 올해 들어서 가장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빠지면서 74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중에서는 위 20개의 종목 중에서 펄어비스만이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12월 22일입니다. 금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슈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기업을 위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화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데요. 자, 이로써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월가에서는 이미 그 효과를 다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우선은 이제 세제 개편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다 이제
폴은 이미 다 터트려졌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다우지수나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S&P 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연속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슈 때문에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려고 하는 이런 미국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규제를 계속해서 철폐해주고 어떻게든 기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다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금 현재 다우존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기관차가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올해까지 지금 미국 경제가 9년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인하를 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 건지는 물음표가 찍히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도 내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 전 세계 경제 좀 더 안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세금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연준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2020년까지는 이를 계속해서 지속을 할 것이다라고 표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실업률과 그리고 낮은 금리 등 9년째 확장 중인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감세 효과는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내년에도 우리 성장률을 3% 이상으로 가겠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2%대에 계속해서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3%대까지 좀 높여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GDP가 3분기에도 3.3%를 기록할 정도로 흐름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증시에는 조금씩 이제는 우리가 증시 격언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미 이제는 뉴스가 땅땅땅 쳐버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조금은 이제는 조금 서서히 움직여주고 다시 회귀가 될 겁니다.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그리고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연합 쪽에서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유럽연합이 꺼지지 않는 가상화폐 광풍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EU 쪽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 강화가 많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긴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좀 정부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강화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 규제나 이런 정립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은 비제도권의 이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상화폐라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모습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흐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태생이 조금은 잘못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게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창시자가 거의 1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한 1000명 정도가 비트코인의 40%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좀 어쩌고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정도의 지금 현재 화폐가 됐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걸로 해서 가상화폐가 조금 안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권으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있고 버블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근에도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파산을 해버렸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라이브 코인 창시자 같은 경우는 라이브 코인을 모두 처분해버렸다라는 이슈들,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유빗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요. 실제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거래를 좀 많이 중단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규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다. 물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마도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 가치, 어떻게 보면 화폐라는 기능, 어떻게 보면 뭐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투기적인 세력이 조금 주가를 좀 급등락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 카탈로냐주는 지역 전체 GDP의 9%에 이르는 돈을 매년 중앙정부에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탈로냐주를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폭증하고 오늘날 지방 분리를 위한 조기 총선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전 세계가 집중하는 카탈루냐 조기 총선 조금 전에 종료가 되면서 그 결과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또 이게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자,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좀 독립의회가 의석을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기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AFP 통신에 따르면 95% 정도가 실제적으로 개표된 상황에서 현재 공화 좌파당 등에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카탈루냐에 의해 135석 중에 70석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박빙이 될 거라는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어찌됐든 독립 지지자들이 최근에 막판에 좀 결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참여자들도 거의 80% 이상이 될 정도로 아주 뜨거운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스페인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 선거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분리주의 움직임이 좀 재점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스페인의 안정이 깨져버리고 유럽 곳곳에서도 민족주의에 대한 이런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전 세계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EU에서 탈퇴가 되면서 그 수순을 받고 있는 거, 그리고 영국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EU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 공통체입니다. 전 세계에 보면 미국, 그리고 신흥국들, 아시아의 신흥국들, 그리고 EU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경제 이런 큰 단위들이 있었었는데 EU가 지금 현재 조금씩 분리가 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좀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는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슈 분석 세 가지 해봤고요. 이제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거래일수로 오늘을 포함해서 4거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남은 거래일수를 보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차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적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나오냐? 오늘하고 화요일 정도까지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결과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 세 팀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우리 개인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의 주체들은 결론은 우리는 시청자분들이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이 두 주체, 기관 외국인의 주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이미 풋클로징이 많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올해는 더 이상 매매가 많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단지 그나마 개인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는데 또 개인 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대주주 요건, 우리 바로 주식의 2%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20억 이상이 있으면 대주주 요건으로 되면서 양도 차익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과세가 우리는 일반적인 분들은 0.3 그냥 세배가 끝나는데 반대로
반대로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양도 차익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에 대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래 주체가 지금 현재 공백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나마 조금 돈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투기적인 이런 암호화폐로 지금 현재 돈이 좀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의 공백 상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배당주 플레이에 대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배당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유가 관련주들, 정유주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금융주들에 대한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인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제 4일이 있으면 2017년은 끝나고 2018년이 시작이 됩니다. 2018년이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올 게 1월 효과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4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이슈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2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였죠.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 역시 특별히 변수가 없다면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을까요, 부장님? 예, 내년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올해 수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 12월 달까지 해서 나온 수치 보면은 상당히 노력 많이 했던 수치가 나오고 있긴 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수출이 올해 이번 달도 20일까지 집계지만은 16.4% 증가를 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가 돼 있는 상황들이고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14개월뿐만 아니라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역 수지도 현재 한 21억 달러 정도로 흑자로 기조로 나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수출 관련된 지표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또 품목별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이 한 80% 증가했고 거기다가 선박도 48% 증가한 상황들인데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선박 관련된 쪽은 이제 조선업종이죠. 조선업황인데 반도체 업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잘 나가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수주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동안 수주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수주 절벽이었던 1, 2년만 고생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할 수는 있다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실적이나 주가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은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노리신다고 한다면은 안 좋을 때 사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겠죠. 조선업황은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에 바닥을 찍을 거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세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에 나는 달인이다. 특화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주가가 안 좋을 때 슬쩍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물론 이제 또 내년은 내년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보면서 또 하나 석유 제품도 29% 증가가 됐네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철강, 화학 그리고 IT 제품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에 뭘 사야 될 것인가 수출과 관련돼서 업황이 괜찮다는 부분들은 벌써 밑그림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신경을 써보시면서 특히 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경기에 대해서 또 관련된 쪽의 종목은 하나인 풍산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많이 빠졌다. 그러다가 구리 가격대들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주식을 뭘 사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런 흐름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쪽이 또 나오죠. 승용차 29% 안 좋게
나오는 상황들이고 무선통신기기 23% 안 좋은 쪽이고 무선통신기기면 휴대폰을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좀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되게 되면은 약간 좀 재고 조정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봤었을 때 흐름 보게 되면 중국이 20%대, 미국이 3%대, 베트남이 27%대 성장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 중간재적인 성격들을 수출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어떤 품목들에 대한 변화가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제 다변화를 지금 계속 꿈꾸는 입장 쪽에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세안 국가 쪽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쪽도 내년을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변화들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출이 잘 된다고 하게 되면은 외환 유입이 또 상당히 많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워낙 강세 요인도 더욱더 뚜렷해질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들어간다라는 점들 같이 염두를 해두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어떤 업종들에 대한 시각들은 분명히 수출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수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승용차 쪽과 휴대폰 쪽이 부진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까요? 지금 이제 승용차나 이제 자동차 쪽 관련된 쪽 분위기는 내년 가면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 3, 4년 동안 계속 안 좋은 쪽만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저효과와 함께 변할 수 있는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제 파업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각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은 일단 내년에는 이제 어떤 반전의 기회, 그러니까 즉 이런 어떤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반전이 되는 흐름들을 보고서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염두는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 주가에도 이를 반영되는지와 함께 탄력들은 비교해볼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휴대폰 부문은 어떤가요? 휴대폰 쪽은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요즘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게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은 반짝 효과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교체 수요 중심으로만 나타나는 한정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지금 보다 보니까 갤럭시 S9이라든가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출시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초기에 약간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좀 강하다라는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존 모델이 나온 다음에 약간 좀 정체되는 분위기 쪽에서 주가도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 반짝했다가 좀 조정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에 뭐 한 달 전 정도쯤에 매수하셨다가 기회가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었을 때 주가가 뜨게 되면 파는 현상들이 더 주가로 대응하는 매매 쪽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떤 업종, 종목 쪽을 매수해야 되나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볼게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가 된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봐주시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짜주십시오. 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확실히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쪽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110조 원을 투자해서 한 48.7기가와트를 신재생 에너지로 앞으로 2030년 가게 되면 해내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 자릿수 대인데 여기서 한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48기가와트 정도면은 원전을 한 35개 지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쪽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라는 쪽인데 일단 태양광이 63%대 그러니까 태양광에 무게를 더 두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풍력인데 풍력이 아니라 해상 풍력입니다. 풍력을 어떻게 보면은 그 육지 쪽이 아니라 해상 쪽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가 어떤 반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상 풍력을 지원을 할 때 보면은 땅을 또 사야 되겠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시키겠다는 쪽에서 해상 풍력에 무게를 둔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자가용, 그러니까 즉 민간 쪽에 어떤 참여를 많이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죠. 이와 관련돼서 혹시 남는 땅 있으시면은 태양광 관련된 쪽에 어떤 수지타산들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고 정부 지원책들 확인하신 다음에 태양광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앞으로의 또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전기료 관련돼서도 정부는 이제 더 인상될
되는 부분들을 많이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거의 없을 거로 전망을 합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진 않을 겁니다. 인상 부분이 발생할 요인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하시되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들어갈 때 물론 아까 원전을 지을 때 한 35기 정도라고는 얘기했겠지만은 원전이 들어갈 때 나오는 비용과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 들어가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비용 부분들, 특히 환경 문제라든가 또 이제 관련된 쪽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들, 특히 내 땅에다 뭔 짓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들, 이런 것도 같이 염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비용은 더 많이 들 수 있다라는 쪽으로는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하게 되면 청정 에너지죠.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환경 오염 없이 어떤 원전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 없이 아무래도 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관점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태양광이 더 무게를 두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대표주 OCI나 뭐 한화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무겁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이 OCI나 대부분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24시간 돌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돌릴 때 어떤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특히 지금 전기료 관련돼서 전기료의 야간에 대해서 할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어떤 전기료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료 비중이 지금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원가에서 한 30% 이상 차지한답니다. 근데 야간 시간대 전기료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나온다는 요인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각국이 지금 이제 중국은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우리도 가뜩이나 힘든데 니네들 수출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어떡하느냐. 네. 그러면서 약간 보호무역주의 성격들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이 태양광 관련된 쪽은 내년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기회 요인도 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장막 겪어야 될 숙제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세가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상승세 쪽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매매도 만약에 관련돼서 정부 정책과 같이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어떤 전략적으로 계속 다잡는 전략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장님은 정부의 이 같은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이행 계획의 발표가 되면 안 사던 종목들을 사기도 하시나요? 물론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예. 거기다 만만치 않게 이제 악재 요인이라든가 숙제 요인들 풀어야 나가야 될 요인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매매는 준비하되 지금 당장 안 사죠. 어떤 이런 흐름들을 봐서 추세 흐름들을 보면서 네. 거기다가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의 추세가 만약에 꺾여서 한번 또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기회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면은 다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눌림목 포인트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야 됩니까? 그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부분들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정부 정권의 어떤 역점이 또 이제 5년 뒤에는 또 다른 정권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이번 정권이 밀고 있는 것과 같이는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장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 이번에는요 중국 소비 관련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 중국의 속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중국이 돌변했지요. 한국행 단체 여행에 다시 제동을 걸었고 어제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부장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좀 난감한 뉴스죠. 네, 그래서 이제 대중 관련돼서 해빙 무드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이 차 있다가 막상 보니까 또 허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는 또 유커라고 그러죠. 예,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단체 관광객. 그렇죠.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또 제약을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뉴스를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 어차피 지금 바로 강하게 어떤 변화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좀 덜 했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비수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한국 여행 단체 관광객을 갔었을 때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이런 쪽을 조사해 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뭐 관광을 할 때 보면은 항상 보면은
면세 좀 돌고요. 특히 안 가야 될 때도 막 가다 보는 어떤 이런 약간 수수료를 챙기기 급급한 이런 여행 행태를 봤었을 때 중국의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좀 재정비하는 기간이 아닐까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 또 못을 박았던 이유가 네. 내년 1월 1일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월달 가봐야 되겠죠. 1월달 가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중국 쪽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만약에 허가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시장에서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 1월 달과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중국의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내년에 평창올림픽부터 춘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체 관광 여행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개별 여행객이라도 충분히 늘어날 수는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되 일단 아무래도 올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되는 부분들은 내년에는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까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는 사야겠군요. 지금. 저는 그 입장입니다. 예.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최근 들어보면 또 다시 쭉 하고 밀립니다.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을 생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갤러리의 타임 같은 경우죠.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한 3일 예. 내에 급하게 밀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2년 동안 안 좋았다가 이 움직임의 패턴을 봤었을 때는 한 45,000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과매도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때는 오히려 살짝 들어갔다가 오히려 1월달 갔는데 만약에 이런 뉴스가 다시 재기 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큰 변화가 없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 일단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매매 입장 쪽으로는 충분히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고 다음 주는 거래일수로 3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민수 부장님,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뵙게 되는 건데요.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부르면 언제든지 나오니까요. 예, 집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준비는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4거래일, 그러니까 특히 시장 얘기와 관련돼서 일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이 끝나게 되면 크리스마스 연휴로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앵커님 복장도 크리스마스 분이긴 한데. 겨냥을 했습니다. 네. 예.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신 복장이시네요. 근데, 예. 시장 분위기는 크리스마스가 뭐지? 이란 분위기죠, 지금. 산타가 오지 않는다. 네, 산타는 미국만 왔습니다. 예. 미국만 와서 거기서 신나게 파티를 벌리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썩 좋지 않다. 특히 이제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은 일단 미국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좀 크죠. 왜냐면 지금 미국의 세제 개편을 하는 상황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법인세 관련된 쪽으로 깎아주니까 그럼 당연히 기업 영업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들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배당금도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기업들을 주식을 사지 왜 잘 모르는 한국 주식을 사겠느냐라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미국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또 분위기가 이 대주주 관련된 쪽에서 양도세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 일단 피크는 26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그렇죠. 예. 예. 그 정도쯤이면은 거의 급한 물량이나 정리될 물량들은 다 나오는 게 아니냐. 개인들의 매도세가 주춤해질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나오는 대규모 매도죠. 특히 저희가 개인이 주식을 매도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네라고 하는 현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그런 어떤 집중된 기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이 더 절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서의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아마 이런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상황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또 배당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27일 날이 또 배당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26일 날 보유하신 분들이 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그런 상황에서 배당락은 27일 날 아마 지금 기준으로 코스피 한 0.76% 정도, 즉 한 20포인트 전후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배당락 때문에 무서워서 주식 못하는 건 아니죠. 예. 배당락은 지금까지 흐름 보게 되면 보통 그날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다가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은 종목들, 배당이 좋을 걸로 생각해서 샀다가 추세와는 상관없이 일단 갖고 있어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현상들이 더 많다라는 관점 쪽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접근이 그런 쪽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 때문에 무서워서 팔았다가 아니면 그 시세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어떤 중기적인 보유 관점 쪽에서의 변화로 접근한 전략들이 앞으로는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늘 금요일이고 어제 시장이 좀 밀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되는 감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까지 해서 시장의 지지권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한 2400 안쪽, 코스피는 2400 안쪽, 코스닥은 700선 안쪽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 랠리가 없었던 만큼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1월 효과에 대한 가장 주역은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주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특히 정책적인 기대감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1월 효과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반도체 쪽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습니다. 좋은 상황에서 일단 반도체 업황인 큰 무리가 없는데 투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덜 들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과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이면 재료 쪽이겠죠. 이쪽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도 재료 쪽인 종목 쪽의 중소형주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주와는 다르게 바이오주는 솔직히 매매 관점으로 보는 상황 쪽에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아마 중립적인 시각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관련된 쪽에서 5G 관련된 투자 관련된 종목들 어제 보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해서 뭐 매수 기회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내년 1월 달이면은 계속 또 5G 관련된 얘기들은 또 뜨겁게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또 하나 이제 또 정부에서 벤처와 아니면 창업 이런 쪽의 열기가 상당히 또 뜨겁게 이어진다. 벤처 캐피탈이겠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기업 펀드멘탈은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매매 타이밍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관심은 필요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전기차 쪽도 내년에도 계속 여전히 시장에서 시각들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장비 쪽보다는 또 마찬가지로 소재 쪽 이쪽에 대해서 챙겨보는 전략들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정리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재 트레이더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화로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먼저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 듣겠습니다. 네, 어제 지금 320 지수가 무너져 버렸고요. 어제 보시면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320 지수, 약간 무너진 후에 지속적으로 320.20대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봤었는데, 얘네들 구간들이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에 막히면서 추가적으로 오후장들 무너진 모습을 연출하였었습니다. 자, 우선 그렇다면 지금 어제 317 지수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317 지수 예상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얘네들이 여전히 1% 이상의 여력들, 추가적으로 눌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16 지수까지도 열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추세 반등 여력을 확인해서 매매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지지력들은 우선 320 지수에 안착이겠죠. 첫째 지금 317.00 지지력에 320 예상 저항을 두고 큰 그림을 보시되, 우선 첫 번째는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318 지수 구간부터 안착 여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눌림이 있을 때는 316 지수까지 추가 여력들 보고 대응하심이 좋을 듯 보이고요. 여전히 눌림 매수는 316 지수 지지력 혹은 318 지수 안착 여부,
한마디로 추세 반등 여력을 확인하고 들어가심이 좋고, 투자분들은 금요일날 이번 주 크리스마스 좀 보내기 위해서 좀 관망하시고 나서 다 보낸 이후에 좀 보신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장입니다. 네, 국내 선물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국내 선물 지수 낙폭이 컸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을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쪽도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국내 선물은 굉장히 낙폭이 심했었고, 해외 선물 쪽은 아직은 달러 인덱스 구간에서 중심에서 하단부를 약간 테스트한 모습이기 때문에 큰 이동성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분석하기에 얘네들은 매수 쪽 다쳐서 윗구간부터 눌림, 아랫구간 지지력, 매수 자리를 봐드렸고요. 특히 서울경제 쪽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었어요. 특히 톡스타에서도 유로 반등 여부 지속적으로 보면 안 되냐 그랬는데,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수 반등은 다 끝난 구간들이기 때문에 반등 여력 있는 아이들 지속적으로 눌림을 보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매수가 끝난 이후에 그냥 보합에 들어서 눌린 구간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핵심 보합들에서 약간 여분을 두고 싸워야 되고요. 자, 우선은 유로 FX 기준으로 보자면 우선 예상 지지력은 1.1920대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추세 지지력에서 약간 여분을 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점도 위에서 약간 여분을 둔 상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구간들 여전히 보합 구간 볼 거고요. 그 내에서의 핵심 보합에서 위아래 매수매도 여전히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어제 점심시간 이후부터 유럽장에서는 보합장을 띄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갇힌 구간들이 유럽장 움직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장 들어서면서부터 저항을 두고 상방 제약을 뒀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구간 내에서 저항을 받고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크루드오일은 항상 상방 제약에서 유럽장 매도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한 매도를 보고 20 손절을 드렸고요. 다행히 어제 이게 1구까지만 치고 매도 포지션들 지속적으로 12시까지 큰 수익을 줬었고요. 그 다음에 익절을 잡고 대응하셨었기 때문에 당연히 익절이 잘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80이 무너지면서부터는 쫓아갈 그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익절 대응 잘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벽에 비장 이후에 다시금 재반등 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채널로 보이죠. 한마디로 채널이란 거는 추세 지지력과 그 다음에 보조 추세선이 평행적으로 이어졌을 때, 공식 용어는 추세대라고 하겠지만 저희 방에 제가 할 때는 이제 채널로 명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채널이라 하는데요. 여전히 이게 규칙적으로 굉장히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48.50 저항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20핍 힙소 구간을 뒀던 것처럼 오늘 또 20핍 힙소 구간을 둬서 최대치 58.7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57.80에다 두는 최대 100핍 내외의 저항을 두고요. 위에 20핍 여분을 추가적으로 두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라도 아시아 시장에서 공략을 들어갔을 때 이 추세선들이 꺾이지 않으면 여전히 상단부 여력들이 추가적으로 한 10핍 정도는 열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단부에서 최소한 20핍 내외의 힙소 구간을 두고 5차 구간이라는 거죠. 5차 구간을 두고 공략을 해라. 여전히 3일 연속 저희가 위에서 매도를 쳐서 지금 얘네들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 또 여전히 이 구간들 저항점에서 진입을 해서 아시아 유럽장은 그냥 눌림 보고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또한 추가적으로
반등 여력이 있을 때 매도를 보는 박스권 매매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추세 지지력들, 저항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10핍 내외의 오차 구간은 있으나 여전히 12170 위부터는 상단부 제약의 매도 관점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상 저항 12720, 그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여전히 좀 바운드를 넓게 잡아서 1265.0. 한마디로 어제 상단부 제약에서는 약간 고점이라 인지하고 좀 일찍 매매를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약간 오차를 두는 구간들, 하단부 지지력까지 추가적으로 좀 열고 대응을 함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박스 구간 예상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바운더리가 범위가 작진 않지만 여전히 부하권 추세를 돌파 안착하려는 세력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박스권 매매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주 공개해 드릴 거고요. 동시에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미입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동지인데요.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한낮엔 8도로 평년 기온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잦은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대전 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맑은 가운데 건조특보가 수일째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엔 광주 10도, 부산 11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동쪽까지 확대되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성탄절인 월요일은 한낮 기온이 영하 1도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